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오늘 그 디카로 쓰는 시 11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휴가 이어서 있어서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프린트물을 보시면 오늘은 집단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의 집단성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의 개념, 사유라고 되는데 소유가 되겠죠. 공적 소유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귀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으로 이사를 왔을 때, 그럼 도시가 갖고 있는 속성은 어떤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고 약간은 오픈되지 않은 폐쇄적인 그런 구조를 살고 있죠. 저도 이제 저 사는 아파트를 보면 호수가 몇 호수 안 되는데도 우리 호수 외에는 잘 몰라요. 우리 5호 라인, 6호 라인 요 사람들 외에는 잘 모르고, 길 가다 만나도 옆동 사람인 건 알겠는데 인사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고 그런 관계.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 집만 아는 거죠. 현관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문을 닫으면 그 안에 있는 세상, 개인적인, 개인 가족적인 그런 상황에서만 놓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저희 옆집에 어떤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우리 딸이 아빠 옆집에 태국 사람이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신혼 부부가 들어왔는데 둘 다 까무잡잡하고요. 좀 체형이 좀 작고 마르고 영락없이 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집을 사서 오나 뭐 전세를 얻어서 들어오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고 이제 출입구 현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옆집에 사는 남자랑 인사를 하게 됐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한국 사람인데 외형만 태국 사람처럼 생겼더라고요. 진짜 태국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의 삶이라는 게 옆집은 잘 몰라요. 누가 사는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예전처럼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이사 오면 인사도 하고 떡도 돌리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없어진 지 꽤 오래됐죠. 그리고 지금도 그 옆집에 다른 가족이 들어왔는데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달, 3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출입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족들을 만나니까. 근데 그 집에 몇 식구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것만 6, 7명인데 이게 뭐 사촌 애들이 잠시 왔다 가는 건지 거기서 계속 사는 건지, 어쩔 때는 뭐 아무도 없는데 막 택배가 쌓여있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정확히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도시의 삶이 그렇죠. 약간 이제 폐쇄적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농촌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농촌 사회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개방화되어 있죠. 약간 공동의 개념이 좀 있고, 뭐 요즘 농촌도 많이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그런 게 많죠. 제가 그 수원에서 이제 텃밭을 하고 있는데 3층 할머니의 이제 밭 한 구퉁이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텃밭을 합니다. 그래서 텃밭 때문에 이제 밭을 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텃밭, 밭 안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집에 할머니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이쪽 밭 할머니, 저쪽 밭 할머니 해서 동네 할머니 한 서너 분이 이제 모여 있는데, 그분들은 다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공동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농막의 주인이 이분이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 혼자 그 농막을 뭐 점유하다시피 뭐 다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할머니도 같이 쓰고 이 할머니도 같이 쓰고 또 옆에 있는 농막도 또 같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농막을. 그러니까 도시에서 삶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까지는 내 거니까 딴 사람들이 여기 침범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농촌의 삶이라는 거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너 거니까 이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서 도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또 이 텃밭에 가면은 또 농촌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 농촌의 삶이 훨씬 자유롭게 편해요. 저도 이렇게 뭐 구애받지 않고, 물론 이제 내 게 아니고 다 이 할머니 거, 이 할머니 거 다 다른 할머니 거지만, 예, 저도 뭐 예전에 뭐 일손이 필요하면 대신 뭐 약도 쳐드리기도 하고, 내 밭이 아니어도 옆밭도 뭐 칠 때 같이 치고, 막 이런 공동적인 삶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농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문화적인 이제 쇼크가 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내 영역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예. 근데 그거를 사실 그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이웃들은 관심인데, 도시에서 새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관심이 아니라 이제 참견이 돼버리는 거죠. 예.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트러블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귀농을 해가지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잘 풀리는 경우가 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소설 같은 데 보면 그런 걸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한 게 서로의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이쪽은 관심인데 이쪽에서 볼 때는 참견이 돼버리는, 환대하고 참견이 서로 이제 엉켜붙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적 소유라는 것은 나의 어떤 영역, 나의 어떤 관심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표현, 뭐 이런 거, 내가 갖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 소유가 되는 거고요. 공동 소유라는 것은 그 집단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성질, 거기는 뭐 역사도 될 수 있고 정치도 될 수 있고 뭐 문화예술이 이제 다 포함되겠죠. 그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견주고 뭐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에 대한 예를 이제 잠깐 들었고요. 그래서 도시라는 걸 보면, 도시라는 것은 어떤 자본이나 권력에 의해서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경계가 확실하다는 거죠. 내 거, 너 거, 뭐 이런 게 경계가 확실한데, 이게 이제 농촌으로 올수록 그런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다 보니까 그런 개인과 공동에 대한 그런 혼란이 이제 오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의 생존에 몰입하다 보면 공동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현대화되고 다 이제 개별 개체, 각자의 삶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몰입하다 보니까 공동적인 거를 많이 놓친다라는 거죠. 실제로 외국에서의 삶 이런 걸 보면, 외국 사람들은 보면, 미국을 예로 들면 뭐 땅이 넓기도 하지만 너무나 가족적이에요. 그 가족적이라는 게 뭐 이렇게 화목하다 그런 게 아니라 가족밖에 없어요. 그 자기 그 옆 이 일대에 우리 집 하나야.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요, 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밖에 없고 집에 있는 강아지밖에 없고, 옆집에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옆집은 너무 멀어. 뭐 차 타고 한 10분 가야 되는데 버스도 없고, 아빠 엄마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친구 집에 놀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서 1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이 사는 거 보면 진짜 자기 가족, 자기 집안에서만 살아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선배 집에 이제 묵었었는데, 걔가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아이 친구가 놀러 왔어요. 데이비드라고. 그 집 아이가 데이비드고, 데이비드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그 친구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샌드위치를 싸왔더라고요. 샌드위치를 싸와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다 이렇게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데, 근데 그 이상해가지고 그 형수한테, 아니 쟤는 왜 소파에서 혼자 저걸 먹냐 그랬더니, 아이가 놀러 와도 음식을 줄 수가 없대요. 음식을 먹게 되면 뭐 탈이 나거나 뭐 이렇게 이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네가 그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집에 놀러 갈 때 점심이나 저녁 때를 먹게 되면 도시락을 싸갖고 온대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거기서 싸서 먹더라고. 물론 그 아이는 미국 아이고 데이비드는 한국 아이니까
그런 문화적인 거에서도 이제 꺼려할 수도 있어요. 아이는 친구지만 그런 음식 문화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낯선 그런 풍경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의 삶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개체 중심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동적인 것을 이제 많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도 지금 많이 그런 개별화가, 개체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1인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핵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또 도시의 삶 이런 거를 보면 다 이제 개체화해야 되는 거죠. 내 거 안에 너무 관심을 쏟다 보니까 이 공동의 것은 많이 없어지는 지금 그런 추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옛날을 살펴보면 옛날 그 왕권 시대, 군주제 그 시대 때는 공동의 것밖에 없었죠. 개인의 것은 없었고 모든 게 다 공동, 성주의 것이었죠. 군주의 것이었죠. 그런 군주제에 대항해가지고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거나 뭐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얻은 게 뭐냐면 사적 소유와 사적 공간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사적 소유나 사적 공간이 허용되지가 않았는데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막 하면서 근대화를 이루고 현대화를 이루면서 얻은 것이 바로 뭐냐면 사적 소유와 사적 공간이다라는 거죠. 네.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해봤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근대화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한국의 근대화는 일단은 봉건적인 집단성이 있었어요. 예전 그 봉건제 시대에 그때도 이제 집단성이 있었죠. 개인보다는 어떤 그 군주 혹은 그 마을의 어떤 그 집단성, 왕의 어떤 그 군주제 아래 있었던 그런 집단성 이런 게 있다가 식민지에 놓이면서 또 식민지의 어떤 집단성, 거기서 개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또 식민지 집단성, 또 식민지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국가를 세우고 뭐 이렇게 쭉 진행됐을 때는 또 국가주의의 어떤 집단성, 계속 집단성의 이념에 계속 매여서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집단성이 왜 중요하냐면 집단성을 갖고 있다 보면 개별성이나 그런 특이성 이런 것이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싹 트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문학이라는 거는 집단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개별성, 그런 특이성을 가지고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근대사가 쭉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문학하기에는 좀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특이성이나 개별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압둘라자크 구나를 보게 되면 이 사람도 그 식민지의 어떤 그 심도 있는 관찰,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식민지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관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작품을 많이 썼다라고 하고요. 또 이 사람이 탄자니아 잔지바르 그쪽 출신인데 거기서의 어떤 혼란, 그다음에 학살, 그리고 그곳을 탈출해서 어떤 난민 생활 이런 걸 쭉 거쳐서 그분이 살아온 어떤 그 생을 작품에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지금 뭐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으로 받으셨는데 우리도 그런 식민지의 어떤 그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최초로 노벨상 후보에 오른 작품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은국의 순교자라는 작품이에요. 김은국의 순교자 얘기를 잠깐 해보면 김은국의 순교자는 뭐냐면 그 김은국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이학봉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평양에서 유교가 일어나고 나서 처형을 받습니다. 숙청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게 바로 순교자예요. 그래서 김인국 이분이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아마 대학교 졸업 논문으로 쓴 작품이 바로 이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더 마더드인데 마더 하면은 이게 이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해서 마더드 이렇게 되면 이제 형용사가 돼가지고 순교자 같은, 순교자처럼 행세하는 뭐 이런 형용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감이 뭐냐면 순교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아닌데 순교자처럼 행세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더 마더드 하면. 근데 그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냥 순교자라고 했는데 그 소설 내용이 뭐냐면 평양에서 그 공산당한테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10명의 목사님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명의 목사님이 거기서 고문을 받는데 한 분만 살아서 돌아와요. 그리고 9분은 거기서 죽어요. 예, 고문을 받다가. 근데 이 돌아온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 9명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순교를 했다. 근데 나는 살기 위해서 배반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온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막 흉을 봅니다. 이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순교한 9분을 보고 고문을 받으라고 막 욕을 해요. 근데 이제 북한군이 이제 밀려서 도망을 가다가 한 장교가 그 동네를 머물게 되는데 그 장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을 주민들이 그 순교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교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고문했던 장교인데 내가 그때 그 10사람을 고문했는데 그 목사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주 나머지 9명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공산당을 버렸는데 살아서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장교가 이런 괘씸한 놈 해갖고 이제 9명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진짜 이야기를 알게 돼요. 그런데도 이 살아 돌아온 목사님은 더 이상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순교자인데 사실은 이 김은국의 순교자가 처음으로 노벨상 그 후보에 오릅니다. 그 펄벅 여사가 추천을 하죠. 근데 뭐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때 이분이 선정됐더라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6.25 전쟁사 그거를 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뭐 식민지 이야기가 나와서 또 노벨상 구루나 이야기도 나와서 김은국의 순교자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집단주의에서는 우리가 이런 개별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집단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 이후에 그거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많은 작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근대화를 뭐라고 보냐면 독백의 공동체다. 네, 독백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가족과 국가를 먼저 내세워야 됐기 때문에 개인은 항상 밀려나 있던 거죠. 그게 독백의 공동체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이후에 민주화나 근대화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대화적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 이제 뭔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막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개체들이 이제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각자의 의견들을 막 내포하고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억눌렸던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근대화 그 당시에. 그래서 유쾌한 상대성 구현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민주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소리들이 집권 세력과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집권 세력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들이 한 목소리가 나야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집권 세력하고 견줄 수가 없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 선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집권당, 여당이 있는데 여당 후보는 한 명이거든요. 근데 야당 후보가 뭐 3명, 4명이다. 그럼 이제 싸우면 아무래도 이 여당 후보 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통합해서 한 명의 후보를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힘이 더 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민주화를 거쳐서 이제 개별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내놓다 보니까 이거를 또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화를 거쳐서 생성된 이런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도 일관성을 갖지 못한 것들은 또 배제가 되고 또 강압적으로 어떤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걸 또 하나로 맞추는 그런 모순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집단과 집단의 어떤 그 세의 구도로 계속 이어집니다. 개인은 계속 그 소외가 되는 거예요. 소외가. 그러면서도 주체성을 이제 계속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소재로 하면, 그러니까 주체성의 상실인데, 그럼 주체성이 왜 상실이냐? 이런 집단성에 의해서 어떤 집단의 그 큰 그릇에 합류하거나 그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밀려난다는 거죠. 그런 그 밀려나서 소외되는 그런 계층 이야기를 우리가 문학 작품에 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적 소유와 공동 소유를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 민주화를 보면 그러면 근대화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동했던 그 실천적 지식층이 바로 이제 대학생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중심으로 민주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 근데 지금의 대학을 보면 예전 대학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또 저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는 수업 끝나면 다 연변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막 데모하는 구호 연습하고요. 데모송 연습하고요. 6개월 내내 막 그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도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4학년 선배가 교수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하고 있는데도 뭐 선배가 와가지고 뭐 애들 다 끌고 나가고 운동장에 가서 또 막 으쌰으쌰 맞고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대학은요 그냥 취직하는 그 전 단계 학생들이 이제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그만큼 살기가 좋은 세대가 된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여궁 시인의 동물의 왕국 1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권여궁 시인의 동물의 왕국 1 보면 부제가 동물개, 척추동물문, 소팍과, 의자, 속, 남자,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 문, 과, 속 이렇게 해서 이제 식물하고 동물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동물계, 척추, 동물문, 소팍과 의자 속에 해당하는 남자, 사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동물의 왕국 1. 소가 트림의 왕이자 이산화탄소 발생기라면 이 동물은 방기의 왕이자 암모니아 발생기입니다. 넓은 거실에 서식하면서 점점 소파를 닮아가고 있죠. 중추신경은 리모컨을 거쳐 TV에 가늘게 이어져 있습니다. 배꼽에 땅콩을 모아두고 하나씩 까먹는 습성이 있는데 이렇게 위장하고 있다가 늦은 밤이 되면 진짜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치맥이라고 하죠. 치맥이란 술에 취한 조류인데 날지 못하는 녀석입니다. 이 동물의 눈은 카멜레온처럼 서로 다른 곳을 볼 수 있죠. 지금 프로야구 하이라이트와 프리미어리그를 번갈아 보며 유생 때 활발했던 손동작, 발동작을 회상하는 중입니다. 본래 네발동물이었으나 지금은 퇴화했거든요. 이 때문에 새끼를 돌보는 건 어미의 몫이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월경과 비슷한 호르몬 변화를 겪는 거죠. 이를 월급이라고 합니다. 이 동물은 성차가 되자마자 수컷끼리 모여서 각축을 벌이는데 이런 집단이 군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를 끔찍이 싫어하면서도 거기서 축구한 얘기는 자꾸 떠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자가 어딜 감히 이런 소리도 가끔 내지만 대개는 빠지고 없는 털을 곤두세우는 것과 비슷한 과시행동입니다. 퇴화된 앞발을 들어 사타구니를 긁거나 화장실 변기 위에 오줌을 묻혀 영역을 표시합니다.
발전기가 따로 없는데도 첫사랑은 못 잊는다고 징징댑니다. 지금 이 동물은 짧은 주기의 겨울잠을 자는 중입니다. 곧 변태를 하고 출근할 예정이거든요. 이 증세를 월요병이라 합니다. 잠시만 더 그 잠을 지켜보기로 하지요. 네, 이게 진짜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을 나레이션 하는 것처럼 쭉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떤 한 남성이 나오는데 이 남성은 어떤 거냐, 공동의 것을 잃어버린 남성이에요. 예. 현대 남성의 어떤 모습이죠. 날지 못하는 녀석이라든가 태화했다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은 큰 소리를 내기도 한다든가 대개는 빠지고 없는 털을 곤두세운다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 남성이 어떤 그 현대 그 문명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어떤 소모품처럼 쓰이는 그런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남자 시인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 이야기니까 여자 시인이 만약에 이런 거 쓴다면 의자 속 여자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에서 소외된 남성의 모습 혹은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자코메디의 언어로 조연석 시인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근 후 컴퓨터 바탕화면에 작은 모래시계만 응시한다. 작은 구멍 비집고 빠져나가려는 비만의 모래들. 언제 멈출지 모를 셀 수 없는 불안 하나하나 헤아린다. 잔혹한 햇살, 배려 없는 그늘, 뜨거운 바람에 채찍이어 땡볕 속 지치지 않고 말라갔으니 나 죽기 직전이다. 온 뼈 마디마디 살려달라, 고왔던 청춘 돌려달라 소리 지른다. 모래가 다시 되돌아올 날 기다리며 은하수 위에서 노를 저었다. 그 사이 숨 쉴 틈 없이 돌아나가는 회오리의 생각을 나무란다. 하루의 청춘 홀랑 태워 뼈만 남은 퇴근길은 지독하게 아득하다. 말라 비틀어진 생각 하나가 살찐 몸뚱아리를 측은해 한다. 그래서 검은 눈 자작나무라는 시집에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개인의 어떤 삶이 공동사회 어떤 전체에서 이제 소외된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은 더 이상 원하는 다른 세상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그래서 태화된 현대인들, 이런 모습을, 소외된 모습들을 가지고 시의 작품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뭐 공동의 소유니, 개인의 사적 소유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적 공간이 있고 사적의 어떤 그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사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사적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또 뭐라 하냐면 사적 공간에 갇혀 있는 개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공간, 나만의 공간에 딱 갇혀가지고 내 세상에서만 갇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주체가 돼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또 우리가 그 봉건제 이후로 집단적인 어떤 집단성에서 계속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갖고 개인의 어떤 소유와 개인의 재산 이런 거를 이제 찾아냈는데 또 이제 문학사 작품으로 보면 어떤 그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의지나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나만의 공간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이 그 외국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인정받고 뭐 베스트셀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벨 문학상을 계속 이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못 할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번역 사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랬을 거다. 뭐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았고, 근데 제가 기억하는 어떤 분은 뭐라 했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 문화, 우리 사상, 우리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공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그 신경수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이런 작품들 보면 그 치매로 걸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읽어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감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공통의 소유를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 그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읽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래서 그 평론가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적 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그 문화, 한국인의 어떤 사상, 한국인의 전통 이런 거에 갇혀서 우리 이야기, 우리 작품만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 너무 자기네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작품이 번역돼도 외국으로 나가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좀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쓸 때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물론 내 이야기가 해야죠. 내 이야기가 이제 주가 되지만 내 안에 갇혀있는 나만의 이야기는 읽는 사람이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이야기, 공동의 삶, 누구나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적 공간에 갇혀있는 이런 객체들은 결국은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적 공간에 갇힌 또 객체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객체들이 있어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지. 내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워. 그럼 일단 문학은, 창작은 어렵죠. 그렇죠? 네. 근데 내 안에 갇혀있던 그런 그 객체가 어떤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아요.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위협을 받게 되면 그때 깨닫는 게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나오는 거죠. 불평등하다거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거에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내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가운데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학적으로 발산을 할 수 있다. 발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의 너머를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난 항상 내 안에만 있었는데, 요거 말고 여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으로 날아가고 싶고 다가가고 싶다라는 거죠. 앞에서 소개한 그 두 시는 이 테두리 안에 갇혀버렸어요. 갇혀버려가지고 여기를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묘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시 뒷면에는 거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깔려 있기도 하죠. 내 모습이 이건데 못 나가니까 언젠가는 뭐 벗어나고 싶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품을 쓸 때도 물론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 그 노벨상을 받은 그 구르나처럼 우리가 이제 난민의 문제가 심각하던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는 이번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을 좀 일부 받기도 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난민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난민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난민 문제가 엄청 심각하죠. 우리가 뉴스로 늘 접하죠. 근데 그 접한 걸 가지고 우리가 난민에 대한 작품을 쓴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가 않겠죠. 왜 그러냐? 우리는 그 난민의 그 겉모습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모습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르나 같은 경우는 식민주의 사회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환란과 뭐 정치적인 뭐 환란, 그 다음에 뭐 뭐죠? 학살도 직접 겪게 되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벗어나서 난민이 되기도 하고 난민으로 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성공한 삶을 살게 됐지만 그 구르니 자체는 그 상황을 다 직접 목격하고 그 현장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쓸 때는 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철학이고 내가 어떤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쓰는데 쓰긴 쓸 때 그게 너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들도 보면 어떤 시인은 뭐 내 시가 제일 잘 썼어 이런 분이 있어요.
뭐 누구시나 넷이나 뭐 똑같은 시인이 쓴 건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자기 만족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뭔가 막 불만도 나와야 되고 불평등, 만족하지 못한 불만족한 게 뭔가 계속 나와서 이게 발산을 계속 시켜야 되고, 너무 내 안에 갇혀서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두 시를 보면 사실은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내가 소외됐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그 변두리니까 그런 소외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외된 얘기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동적인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을 우리가 써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그리가 뭐라고 했냐면, 공동적인 것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통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심사항이 공통적인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쭉 보면 다들 다른 모습으로 삽니다. 다들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다른 사람도 다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이렇게 전부 다 공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심화라는 개간지를 만들지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쏟고 모든 사람이 정기 구독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매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만 거기 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당신은 왜 내가 하는 이 일에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두 다 관심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공동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통적인 것이다.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공동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중의 민주주의는 오로지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는 공통적인 것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배우고 다수결 원칙을 이렇게 배우는데요. 사실은 이 다수결 원칙이라는 게 공동적인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다수결이 이제 표가 많은 사람이 이제 의견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도 이렇게 쭉 보면 토론하다가 언쟁하다가 불리하게 되면 그 많은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제의를 하는 게 다수결이에요. 야, 그럼 우리 다수결로 해. 어차피 자기네가 이기니까. 근데 이 다수결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다수결이라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의견들은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수결을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이념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그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공통적인 것이니까 같은 의견,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상징성이 있는데 이 상징성이라는 게 바로 공통적인 거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했을 때 이 호수는 맑고 깨끗하다라는 건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징성은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쭉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호수가 깨끗했나 보죠. 그래서 깨끗했는데 우리 동네 호수는 깨끗하지 않거든. 그래서 나는 호수는 깨끗하지 않은 걸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수학하다 보면 꼭 거꾸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A 다음에 B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아이들이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나는 B 다음에 A로 하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러죠. 그렇게 B 다음에 A로 하고 싶으면 너가 서울대 수학과를 가서 수학과 교수가 돼갖고 한 40-50년 동안 수학을 연구해갖고 수학의 최고 권위자가 됐을 때 그때 너가 B는 A라고 고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상징성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막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은유를 배우고 상상을 이용한 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징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징이 가장 어렵기도 해요. 예. 왜 어렵냐? 뭔가를 내가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 많은 정의된 것들이 상징성을 갖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틈새 시장처럼 아직 정의 안 내린 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내가 먼저 그거를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그런 표현을 갖고 쓰는 시들은 다 내가 쓴 표현을 이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찾기도 어렵지만 뭐 기존에 있는 건데 그걸 약간 또 색다르게 상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징은 사실은 공통적인 것보다는 약간 틈새 시장, 예, 아직 정의 내리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략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거 이제 찾기도 어렵죠.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걸 봐도 그런 상징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걸 표현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상징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상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상징 수업을 마지막쯤에서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통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문학을 한다라는 것은 공동적인 개인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공동적인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서 그 수업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우리가 이제 시를 쓰기 위해서 관념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경계를 벗어나가지고 자꾸 그 경계를 넘어가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얘기를 계속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시인이고 시의 창작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경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했죠. 예. 무단히도 그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공동의 것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경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경동 시인의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이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소한 물음들의 답함. 어느 날 한 자칭 막스주의자가 새로운 조직 결성에 함께하지 않겠냐고 찾아왔다. 얘기 말렵에 그가 물었다. 그런데 송동진은 어느 대학 출신이요? 웃으며 나는 고졸이며 소년원 출신의 노동자 출신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순간 열정적이던 그의 두 눈동자 위로 싸늘하고 비릿한 유리막 하나가 쳐지는 것을 보았다. 허둥대며 그가 말했다. 조국 해방 전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리라 하라고. 미안하지만 난 그 영광과 함께하지 않았다. 10수년이 지나 요 근래 다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내게 어느 조직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다시 숨김없이 대답한다. 나는 저들에 가입되어 있다고. 저 바다 물결에 밀리고 있으며 저 꽃잎 앞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이 푸르른 나무에 물들어 있으며 저 바람에 선동당하고 있다고. 없는 이들의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 있고 걷어채인 좌판, 목 잘린 구두,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메바처럼 기고 있는 비천한 모든 이들의 말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대답한다. 수많은 파문을 자신 안에 새기고도 말 없는 저 강물에게 지도받고 있다고. 자, 이런 시입니다. 자, 이게 보면 어떤 그 단체에 소속돼 갖고 주류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인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단체나 집단에 가입된 게 아니라 저 들판, 저 바다, 저런 곳에 소속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근대화를 이제 기획을 하면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어떤 그 영역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영역이
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소외된 그런 계층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걷어채인 좌판이라든가 목 잘린 구두라든가 비천한 모든 이들 이런 표현들을 봐서 이 시인이 나는 소외되어 있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연 이 시를 아름답게 쓸 것이냐. 그럼 이제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은 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름답다, 뭐 이쁘다, 좋다.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고 시적 요소도 없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 가문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직설적인 표현이지 시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시라는 것은 뭐냐? 뭐 어떤 사람이 읽었을 때 공감을 확 당길 수 있는 거는 소외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소외된 거. 그럼 누가 소외됐느냐? 여러분이 소외돼 있죠. 저도 소외돼 있죠. 누구나 다 소외되어 있는 어떤 그 성질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서 그거를 발화시켜서 내 자신의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전개시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공통적인 그 역사관, 뭐 사적 소유니 뭐 공동 소유니 뭐 그런 얘기해서 근대화를 거쳐서 뭐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영역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결국 개인은 오로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집단의 어떤 그 관계, 그 집단의 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체성과 특이성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단성이 이제 반대되는 게 개체성과 특이성인데요. 개체성과 특이성은 역사의 진보가 이뤄낸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그 시절부터 집단적인 그런 성격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계속 시민들이나 어떤 의식이 성장하면서 저항하면서 계속 이뤄낸 이런 개별성이나 이 특이성이라는 것이 역사가 계속 발전해가는 어떤 그 증거라는 거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한다, 우리 역사가 더 발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계속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외계층에 대한 이야기. 옛날에는 그 소외계층이라는 거를 뭐 집단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되고 저런 사람들은 이제 이해 안 되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간주를 해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수의 어떤 사람들도 보호를 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진보로 이런 것이 바로 개체성과 특이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개체성이라는 게 집단성을 벗어나서 완전히 독립한 상태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집단성과 어떤 느슨한 연대 속에서 계속 그 연대 관계를 있을 때 결국은 생명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인이 어떤 그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그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관념, 그런 억압된 그런 틀을 벗어나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벗어나는 것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막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개별적인 개체가 됐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어떤 집단과 계속 연관성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은 빛과 어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둠이 싫지만 그렇다고 어둠이 완전히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둠도 어떨 땐 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빛하고 어둠이 계속 대조를 이루면서 균형 싸움을 이루면서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개별성과 특이성을 유지하되 집단성과 느슨한 연대를 잃지 않는 주체가 겹주체라고 부른다. 이건 이제 오민석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래서 겹주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은 개체가 되고 특이성을 갖고서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개체가 이 집단의 어떤 성질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겹주체다. 그러니까 두 성질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블인데 D자가 빠졌네요. 더블 서브젝트라고 이렇게 해서 오민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내용인데요. 그 겹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치맥을 먹으면서 프로야구를 시청하면서, 그러면 치맥을 먹으면서 프로야구를 시청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 시 거기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파를 뭐 닮아간다. 권여궁 시인의 이런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 그 영역에 갇혀서 있는 거죠. 그게 치맥을 먹으며 프로야구를 시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창문 너머에서 들리는 광장의 목소리에 기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겹주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일성의 구성물이 아니라 차이들의 강밀도임을 아는 주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모품이야.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이래 해서 앞에 두 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지적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가 그런 단순한 구성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차이들의 강밀도에 있는 하나의 나다라고 이제 내 주체를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겹주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경동 시인의 경계를 넘어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겹주체에 대한 걸 이제 조금 예시를 하고 있는데, 경계를 넘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오늘은 평택쌀과 서산 육종마을과 영동 포도와 중국산 두부와 칠레산 고등어를 먹었다. 내 뼈와 살과 피와 내장과 상념도 실상 모두 이렇게 태어난 실뿌리가 다르다. 그런 내가 한 가지 생각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만 바뀌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도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햇빛처럼 쨍쨍해졌다가 물안개처럼 서늘해졌다가 산간처럼 척척해졌다가 바다처럼 평원처럼 무한히 열리는 모든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 나만이 무엇이 되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일도 갸우뚱한 일이다. 내 조국만이 잘 되어야 한다는 일도 치사한 일이다. 양파도 알고 대파도 알고 쪽파도 아는 일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전에는 계속 내 얘기만 한 거예요. 내 얘기만, 내 거 얘기만 했는데, 잘 보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첫 문장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쨍쨍해졌다가 서늘해졌다가 첩첩해졌다가 무한히 열리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 공감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조국만이 잘 되어야 한다는 일도 치사한 일이다. 우리 이제 스포츠 같은 거 보면 저는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스포츠 뭐 국가대항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기겠죠.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기면 당연히 기쁜데, 그렇다고 우리 나라만 매번 이길 수 없잖아. 매 종목 다 이기고 게임마다 다 이길 수는 없잖아, 그죠? 어느 순간에는 진단 말이죠. 그럼 상대편은 또 그만큼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팀이 항상 기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갖는 그런 느낌, 항상 뭐 이겨야 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사상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게 조금 덜하죠. 심지어 외국하고 스포츠를 하는데도 상대팀을 응원하는 친구들, 젊은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쪽 팀에 있는 난 누구를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응원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내 편이니까 항상 뭐 잘 돼야 돼, 이런 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시인이 쭉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민석 교수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주체는 겹주체다 이거예요. 모두가 겹주체다. 그러니까 개별성을 갖기도 하면서 단체성을 가지면서도 양 성질을 다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에는 개별성만 강조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성에서 또 개별성도 봐야 된다. 겹주체는 나이면서 경계를 넘는 존재라는 거죠.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체, 그런 것들이 겹주체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에 정해준 운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소망스러운 미래의 공동체를 호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겹주체들을 이루는 집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문학을 해서 그 사회를 바꿀 수는 없어요. 현 시점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가지고 이거를 시도해가지고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혁명가가 하는 거예요. 혁명가. 그럼 문학은 뭘 하는 거냐?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그런 것들을 끄집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찾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해결책은 누가 갖느냐? 다음 세대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가는 혁명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이나 개선돼야 될 것, 이런 거 진보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작품 속에 남아있다 보면 그거를 읽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그거를 이제 계속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혁명으로, 국가는 혁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교정되어 간다, 그런 말도 있는데, 좌우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문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전체성, 집단성에 대한 이야기랑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작품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안에 있는 철학,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사상을 꺼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너무 내 안에 갇혀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공통의 것, 공통적인 성질을 잃어버리면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또 일반화시켜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쓰면 좋은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많이 어렵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의 이제 작품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11월 달, 벌써 10월인데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에는 책을 만들려는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카 에세이랑 디카 시랑 틈 나실 때마다 이렇게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원고를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보면서 또 교정할 건 또 교정하고요. 또 잘 다듬어 갖고 제가 이제 작품을 내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 작품을 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낸 작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황군모님의 작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홍성 디카시 이번에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밑에 한 줄이 더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지우고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딸려 보냈네요. 그 밑에 줄은 지우세요. 예. 홍성 디카시 공모전 동상 수상작입니다. 홍주도령, 예, 홍성을 갔다 오셨나봐요. 예, 홍주도령, 황금모, 안녕, 벌써 3살이 되었구나. 이렇게 열심히 달려든 덕분에 천년 홍주를 많이 알게 되었어. 고마워. 이런 글을 써서 동상. 저분이 이제 홍보성이 좀 있는 그런 글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사진하고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작품을 볼게요. 먼저 결이라는 작품이에요. 오랜 시간 마음과 마음을 포개어 비전의 문의. 자, 우리가 이제 결이라고 하는데요. 시도 좀 깔끔하네요. 그죠? 깔끔하게 잘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이라는 게 지금 이 스카프 같은 게 날리고도 있는데 하늘에 있는 구름도 우리가 이제 결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옆으로 조금 더 하늘 구름 사진이 더 있었으면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백의 미를 얘기하면서 여백이 있는 만큼 생각을 많이 한다. 생각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좀 이 옆쪽 구름이 더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의 얘기만 딱 했잖아요. 그쵸? 네, 며칠,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랜 시간 마음과 마음을 포개어 빚어낸 문의, 뭐뭐뭐 하고 뒤에, 네,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뒷말을 좀 붙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탄할매, 예, 방탄할매, 우리 방탄소년단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탄할매입니다. 한국모. 할매들이여, 이젠 그림자로 숨어있지 않아도 돼요. 이름도 찾지 말고, 찾고, 말도 하고, 춤도 춰요. 레디, 댄츠, 레디, 렛츠 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작품의 소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방탄할매.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게 그 소외된 그 주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외된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소재로 삼아서 우리가 작품을 쓰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소외된 것이 뭐냐? 내가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네. 아까 우리 겹주체란 말 배웠는데 어, 내가 소외되어 있으면서 나의 개별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그 어떤 집단의 그 공통적인 이야기를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방탄할매가 그런 예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진도 적절한 것 같고요. 예. 이름도 찾고 말도 하고 말도 하고는 조금 표현이 예,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죠. 이게 강도가 이름도 찾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말도 하고 말은 우리가 늘 하는데 뭐 다른 말이겠죠. 이게 표현을 조금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조금 바꾸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종님의 운수 좋은 날 한번 볼게요. 네, 길 가다가 이 뭐 버섯 같은 건데 막 이 무늬가 이게 희한하네, 그쵸? 아주 특이한 걸 잡으신 것 같아요. 덕풍산 산행 중 이음로 화백도 만나고 망공선사님도 뵙고 복두꺼비와 망태버섯까지 내일은 로또 복권을 한번 사볼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망태버섯이군요. 예, 망태버섯 복두꺼비 복두꺼비 망태버섯 네, 신기한 거 이게 사진은 이제 신기하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복두꺼비하고 망태 두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사진에 둘이 같이 있으니까 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망태버섯만 얘기하면 또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둘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거북이 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망태버섯만 이렇게 찍어서 망태버섯 이야기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운수 좋은 날은 이제 여기 현진건이 작품에서 따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약간 좀 어감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실제로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운수 좋은 날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물론 이제 인력거 하면서 이제 장거리 손님이 계속 붙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죠. 근데 여기 그 운수 좋은 날 그 느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은 날. 아니면 망태버섯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한 얘기가 사진 안에서 한 이야기만 해라. 작품 안에서 한 이야기만 해라. 그것이 이제
이미 읽는 사람들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복두꺼비하고 망태버섯 둘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복두꺼비는 뭐 그렇지만 망태버섯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노란색이 확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잘라서 망태버섯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진, 망태버섯만 있는 사진이 있으면 그걸 갖다 놓고 망태버섯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덕숭산 산행도 나오고 이은농 화백도 나오고 망공 선생님도 뵙고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소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간략하게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덩쿨 가지. 예, 지금 가지가 기둥을 지금 휘어 감고 있는 그런 특이한 사진이 나왔는데, 그죠? 예, 넝쿨 가지 이렇게 씁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자식들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어머니. 예,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시로 쓰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좀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연관성을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 더 가미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고요. 자, 윤영숙님의 우화를 한번 볼게요. 우화.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한창 보는 거죠. 예, 매미가 탈피해갖고 이렇게 벗어놓은 그런 표피인데, 네, 저희도 주차장 옆에서 나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사진이 익숙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구도도 안정적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년의 옷이 추억처럼 매달려 있다. 그렇죠. 유년의 옷이 매달려 있는데 이 추억처럼 매달려 있다.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생활의 터전인 나무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껍데기를 벗는 사랑하다 숨 막혀 몸도 두렵지 않다. 숨 막혀도 몸은 두렵지 않다. 작은 목숨이 나무 안에서 꿈꾸기.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보다 이런 거는 보다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꾸밈이 많아서 나은 삶을 위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랑하다 숨 막혀도 봄은 두렵지 않다. 작은 목숨이 나무 안에서 꿈꾸기에. 그래서 이렇게 뭐뭐 하기에 점점점 이런 표현보다는 뭐뭐 다 이렇게 끝나는 게 좋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문장 깔끔하게 딱 끊어주는 게 좋아.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여운을 줘가지고 뭐 꿈꾸기 얘기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가지고 여운을 준다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그냥 다로 끝나는 게 깔끔하고 더 명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조를 바꾸면 또 어떨까? 작은 목숨이 나무 안에서 꿈꾸기에 사랑하다 숨 막혀도 두렵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몸은도 좀 빼면 게 낫겠죠? 사랑하다 숨 막혀도 두렵지 않아. 마지막 요 두 절도 그렇게 하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시가 전반적으로 잘 써진 것 같습니다. 끝문장도 괜찮고 끝문장 조금만 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카 에세이인데요. 디카 에세이 여러분도 디카 에세이 아직 안 쓰신 분 있으면 한 두세 편씩 좀 써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카 에세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이라는 게 즐거운 거거든요. 제가 뭐 시수업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어려운 얘기 많이 해도 그 어려운 거를 다 막 생각하면서 뭐 고뇌하면서 시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구나 라고 알고 또 글 쓸 때는 또 편하게 쓰시면 돼요. 또 그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내가 근데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걸 또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 공부를 하는 거지 뭐 하나 배웠다고 해서 뭐 당장 그렇게 쓸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카이스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 있는 그 소소한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눈 깜빡이면서 사진 찍었다라고 생각해서 사진 몇 개, 글 짧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성식님의 먹거리로
찾아오는 계절 한번 보겠습니다. 감이 먹음직스럽네요. 홍시 맛 좀 보실래요? 아랫집 발톱이 아빠가 홍시 6개를 따가지고 올라왔다. 추석 전에 홍시 맛을 보곤 했었는데 발톱이네 감나무가 이제야 익기 시작했나 보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매년 맛보던 홍시에 마음 뺏길 틈이 없었다. 앉은 자리에서 4개를 뚝딱 해치울 만큼 맛있었다. 나지막한 산을 두르고 오목하게 자리 잡은 우리 동네는 남쪽 지방에서 잘 자란다는 감나무가 이곳저곳에 자리 잡고 있다. 감나무가 자라기에 적당한 곳인지 길가와 집 둘레에 꽤 많다. 주황빛 무늬가 길가에 펼쳐지면 가을이 깊어진다는 신호탄이다. 떨어진 홍시가 자동차에 밟혀 안타까웠다. 귀촌한 첫해는 홍시가 너무 아까워 자동차가 다니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 줍기 시작했다. 특별히 홍시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홍시가 너무 달았다. 마트에서 사 먹던 맛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 맛에 빠져 해 뜨기 전에 일어나곤 했다. 멀쩡한 홍시는 줍고 상처난 홍시는 벌레 먹이로 풀숲에 던져주었다. 홍시를 먹고도 남아 김장할 때 넣으며 시골살이의 재미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가을이면 홍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도토리도 풍성하다. 도토리 주우려 산에 갈 일이 없다. 마당을 나와 몇 걸음만 옮기면 굵은 도토리가 길가와 우리 집 하단에 우수수 떨어져 있다. 홍시처럼 자동차에 밟힌 도토리가 아까워 아침 일찍 죽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오가며 죽는다. 특히 바람 부는 날은 더 많이 떨어져 자주 들락거려야 했다. 어느 해는 도토리가 많고 어느 해는 저거 해거리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올해는 도토리가 예년만 못하다. 오가며 한 봉지만큼밖에 주울 게 없다. 오늘도 바깥일 보고 들어오는 길에 도토리를 줍다 보니 봉고차 한 대가 길가에 세워 있었다. 흔치 않은 일이라 눈여겨보니 남자 둘이 봉지를 들고 도토리를 줍고 있었다. 심지어 우리 화단까지 들어왔다. 해거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니 마음이 불편해져 한마디 했다. 도토리가 왜 없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오늘 처음 온 거예요. 요것밖에 안 돼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주인 얻는 상술이라 줍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다. 올해는 방앗간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믹서기로 만들 만큼 적으니 다행이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마당 한 가득 펼쳐 말리던 도토리 대신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도토리지만 가을볕에 제 몸을 새 쪽으로 벌리는 도토리를 보며 자연의 신비를 감상하는 재미만 보기로 했다. 안석길가 은행나무 한 쌍이 매년 노란 은행을 길가에 쏟아놓는다. 길가에 떨어진 은행도 자동차에 밟혀 노란 길이 된다. 자동차에 밟히기 전에 아침 일찍 주워 한가득 담아온 은행은 껍질과 은행알로 분리한다. 고무장갑을 끼고 고린내가 진동하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무념무상이 되어 냄새도 잊게 된다. 1차 작업을 마치고 분리한 은행 알을 쌀 씻듯이 시대고 물에 씻겨 내기를 반복하다 보면 노란 껍질이 다 씻기고 갈색 은행 알만 남는다. 소변에 널어 말리면 뽀얗고 귀티나는 은행으로 탄생한다. 말린 은행을 구워 껍질을 벗기면 초록색으로 변신한 쫄깃한 은행 맛을 보게 된다. 그 맛으로 그간의 노고를 잊는다. 이렇게 가을은 깊어간다. 먹거리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된 것은 귀촌 후부터다. 전에는 사람의 옷차림과 뉴스로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면 지금은 텃밭과 들판에서 자라는 작물로 계절의 변화를 알아챈다. 봄이면 냉이와 쑥 캐기도 봄을 맞이한다. 여름이면 텃밭에서 맹렬히 자라는 후성귀로 여름 밥상을 풍성하게 아름다워진다. 산거리 채소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더운 여름을
이기게 하는 참외가 노랗게 익어가고 짙은 줄무늬의 수박도 하루가 다르게 커져간다. 길가 뽕나무에 오디가 검게 익으면 달콤한 맛에 빠져 한참을 매달려 있곤 한다. 입안이 검붉은 색으로 변하면 여름이 온 것이다. 이렇게 안성리에 귀턴한 후 풍성한 자연을 선물 받으며 계절의 변화를 먹거리로 알아채기 시작했다. 네, 이런 귀촌의 체험담입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서 그 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도 우주를 만나러 간다. 이은성님의 에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를 만나러 간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날 오랫동안 보아온 선배가 언제나 내게 한 말. 넌 정말 이상하리 많지? 사람을 참 좋아해. 그땐 그 말의 뜻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지나갔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특별히 특정 지어질 만한 일일까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 그것을 더 깊이 깨닫고 있는 중이다. 한 사람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순간이 있다. 그 사람의 삶 궤적과 그로 인한 감정과 생각들을 곁에서 진지하게 듣다 보면 어느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날 발견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을 모두가 가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곤 한다. 어찌 보면 그 선배의 말은 정말로 정확한 지적이었을지도. 20년을 넘게 지내온 친구들이 있다. 동아리 활동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열정을 지니고 함께 한 시절 지금까지 잊지 않고 연락을 이어오는 귀한 친구들. 각자 바쁜 삶을 지나 여유가 조금 생기는 시기에 그들과 만났다. 언제나 똑부러지게 자기 일도 모두의 일도 잘 챙기는 한 친구의 삶 속에 상처로 인해 때론 속이 문드러질 것 같은 경험을 한 것이 내게는 놀라웠다. 모든 것을 완벽하고 나이스하게 처리할 것만 같은 그 친구들의 삶이 그리도 힘든 부분이 있었다니. 여기서 보면 나이스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굳이 뭐 나이스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구나. 다른 친구도 또한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도전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계기로 새삼 이 친구들은 내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 생각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살아온 삶도 성격도 나아갈 방향도 각자 다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다시 든 생각은 사람이란 건 정말 우주와 같구나 하는 것.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의 경험을 할 수는 없다. 각자의 다른 성격, 삶의 태도와 주변의 환경 등 모든 요소들이 종합되어 나타난 한 사람의 삶이란 건 각각 하나의 우주이고 그 삶들이 만나서 나누고 교차하는 지점 자체가 우주와 우주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서로 너무나 달라서 과연 조화가 될까 싶은 것도 실제로 만나면 예상외로 매력적인 맛으로 다가오는 그런 조합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별이라는 말,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좋아했던 게 기억난다. 도시의 하늘에서는 이미 많이 볼 수 없는 시기에 자란 터라 방 천장 위에 야광별을 붙여놓고 웃으며 잠들던 시절. 여기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다른 행성들을 천문대 천체만원경으로 보며 감탄하던 그 아름다움. 그 별을 좋아했던 만큼이나 서로 같이 있지만 또한 다른, 너무 다르기에 하나의 우주같이 여겨지는 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면 된 걸까? 부정할 수 없게도 난 각 사람의 가진 인생의 뒷얘기와 거기에 담긴 인생과 감정들이 참 흥미롭다. 그리고 사람과의 나누는 시간은
하나의 우주와 부딪혀서 만났다 싶은 느낌이다. 나와 함께 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주를 만나 목격하게 될 그 반짝거림과 황홀함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는 길을 나선다. 이런 작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름이 서은아님 작품입니다.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쭉 갖고 오셨는데요. 우리 반려묘 구름이 사람은 좋아하지만 사람이 너무 가까이 오는 건 싫어하는 거리두기가 생활에 되어 있는 그야말로 코로나19 시대에 딱 맞는 코로나 특화 반려냥 구름군.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졸졸 따라다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는 꼭 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내가 구름 위를 만지려 들면 어김없이 날아오르는 날카로운 이빨. 치라고 사나운 구름냥이. 그렇지만 어둠이 뒤처지는 밤이 오면 미리 내 벽에 누워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구름이 옆에 누우면 하루 동안 시행하던 거리두기는 싹 다 버리고 내 얼굴에 비비적 하루치 스킨십을 몰아서 하며 골골송과 함께 잠이 드는 구름이. 가끔 한밤중 구름이 자는 사이 거실로 나오면 어김없이 따라 나와 졸린 눈을 깜빡이며 언제 들어오나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릿광대쟁이 구름이가 나는 때때로 구름이가 없는 시간을 생각한다. 모든 반려묘가 그렇듯 우리 구름이의 시간도 인간보다 짧겠지. 그래서 분명 어느 순간엔 구름이가 없는 시간이 찾아올 텐데 난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시간이 벌써 두렵고 슬퍼져. 먼 미래를 생각하며 때때로 미리 슬퍼한다. 그렇지만 구름이를 두고 내가 먼저 떠난다면 그건 구름이에게 더 가혹할 거란 생각에 어느 때는 구름이의 짧은 생에 안도하기도 한다. 자, 이런 작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편의 디카 에세이를 봤습니다. 그 개간 심화에 보면 조양순 시인이 고양이와 산다라고 이제 연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이 이제 고양이와 있었던 이야기를 쭉 연재를 하고 계신데 거기 보면 고양이와 인간의 어떤 그 삶, 그러면서 과연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는 그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읽어갈수록 우리의 이야기니까 그렇죠. 결국은 고양이 이야기 같지만 고양이와 어울려지는 우리 인간 개인의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인간사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이야기도 잘 읽었고요. 자, 이렇게 디카 에세이는 디카 씨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디카 씨보다는 디카 에세이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시적인 요소니 뭐 은유니 이런 게 많이 없어도 되거든요. 거의 없잖아요. 그쵸? 산문이니까. 산문은 쓰기 쉽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서 찍으면 되니까 여러분의 그 소소한 일상을 한번 담아보세요. 이게 책으로 나와서 또 갖고 있으면 기념할 만하고 또 계속 여러분이 보고 싶을 때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번 주도 내일까지 연휴죠. 그래서 연휴를 만끽하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야기, 나의 철학 이야기, 나의 삶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디카 시도 만들고 디카 에세이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연휴 중간 사이에 수업인데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